누군가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한 적이 있다.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던 적이 있다. 웃는 얼굴로 정말 잘 됐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어딘가 힘이 들어갔다. 목소리가 살짝 높아지거나 반대로 너무 낮아지거나 스스로도 느꼈다. 이 축하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 무거움의 정체를 우리는 알면서도 끝까지 들여다보지 않는다. 굳이 이름 붙이지 않는다. 그냥 지나간다. 원래 그런 거라고. 누구나 그렇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하지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음에 또 비슷한 소식을 들을 때 어김없이 돌아온다. 같은 자리에 같은 무게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싫어한다. 이 문장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춘다. 불쾌하기 때문이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반박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어떤 기억이 먼저 떠오른다.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이 복잡했던 순간, 잘 됐다고 말하면서 집에 돌아와 한숨을 쉬었던 저녁. 그 기억이 먼저 도착한다. 우리는 이 감정을 질투라고 부른다. 하지만 질투라는 이름은 너무 단순하다. 질투라고 부르는 순간 이 감정은 나쁜 것이 된다. 고쳐야 할 것, 부끄러워해야 할 것, 숨겨야 할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느끼자마자 덮어버린다. 없는 척한다. 원래 그런 거라고 말하면서 서둘러 지나간다. 하지만 그렇게 지나간다고 해서 이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나간 척 할 뿐이다. 덮어둔 채로 그 자리에 남아있다.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다시 고개를 든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덮는다. 이 반복이 수십 년째 이어진다. 어쩌면 평생 이어진다. 문제는 이 감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왜 생기는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질투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나쁜 감정이라고 규정하고 그걸로 끝이다. 왜 이 감정이 생기는지, 왜 어떤 사람 앞에서는 더 강하게 생기는지,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복잡해지는지 그 질문은 하지 않는다. 질문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 감정을 들여다보면 결국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다. 자신의 결핍을, 자신의 욕망을, 자신이 원하면서도 갖지 못한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는다. 질문 대신 판단을 선택한다.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가 아니라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나는 나쁜 사람이야 로 끝내버린다. 판단은 빠르다. 하지만 이해는 느리다. 우리는 빠른 쪽을 선택한다. 나쁜 감정이라고 규정하고 부끄러워하고 덮어버리는 것. 그게 훨씬 빠르다.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천천히 따라가는 것보다 그냥 없는 척하는 게 훨씬 쉽다. 그래서 우리는 수십 년을 살면서도 이 감정을 한 번도 제대로 만나지 못한다. 타인의 성공 소식 앞에서 복잡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문장이 불편할 수 있다. 자연스럽다니. 그건 자기 합리화 아닌가? 나쁜 감정을 정당화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자. 자연스럽다는 말은 옳다는 말이 아니다. 자연스럽다는 말은 그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다는 뜻이다.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젖은 땅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냥 그런 것이다. 타임의 성공 앞에서 복잡해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그냥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가 이 감정을 나쁘다고 규정하는 것은 이 감정이 실제로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배웠다. 남의 성공을 기뻐해야 한다고. 질투는 나쁜 것이라고. 시기하는 마음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느끼는 순간 자동으로 자기 혐오가 따라온다. 감정 자체보다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더 싫어진다. 왜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왜 나는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는 걸까? 나는 나쁜 사람인가? 이 자기 혐오가 감정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원래 감정은 하나였다. 타인의 성공 앞에서 느끼는 어떤 무거움. 그런데 거기에 자기 혐오가 더해진다. 이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에 대한 실망. 두 개의 감정이 섞이면서 원래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더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너무 불편하기 때문이다. 잠시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보자. 우리는 모든 사람의 성공에
복잡해지지 않는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대부분은 무덤덤하다. 좋은 일이네 하고 지나간다. 별다른 감정이 없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의 성공에는 복잡해지는 걸까?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같은 출발선에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앞서 나갔을 때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의 성공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거리를 본다. 그 거리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있다. 거리를 본다는 것은 자신을 본다는 것이다. 타인의 성공 앞에서 복잡해지는 것은 사실 타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는 것이다. 그 사람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않다는 것. 그 사람이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게 불편한 것이다. 그래서 이 감정은 타인을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향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감정의 방향이 바뀐다. 처음에는 타인을 향했다. 그 사람의 성공이 불편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불편함의 진짜 대상은 타인이 아니다. 자기 자신이다. 내가 원하면서 갖지 못한 것. 내가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 그게 불편한 것이다. 타인의 성공은 거울이다. 그 거울에 비친 것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 내가 무엇을 포기했는지, 그 모든 것이 타인의 성공이라는 거울에 비친다. 그래서 불편한 것이다. 거울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이 감정을 느끼고 나서 우리는 왜 그 감정이 생겼는지 묻지 않는다. 그냥 자기 혐오로 넘어간다.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나는 나쁜 사람이야 하고 끝낸다. 왜일까? 왜 우리는 이 감정의 원인을 묻지 않을까? 무섭기 때문이다. 이 감정의 원인을 따라가면 결국 자신의 욕망과 마주하게 된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그 욕망을 마주하는 것이 무섭다. 왜냐하면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함께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욕망을 인정하는 것은 결핍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 이 두 문장을 동시에 인정해야 한다. 그게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핍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이 감정은 나쁜 것이야 하고 덮어버리면 된다. 하지만 덮어버린다고 해서 욕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욕망은 여전히 거기 있다.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이 오면 같은 감정이 돌아온다. 같은 무거움이, 같은 복잡함이, 같은 자기 혐오가 돌아온다. 이 반복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한 번도 그 욕망을 제대로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시 시선을 돌려보자. 지금까지는 이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가보자. 누군가가 나의 성공을 들었을 때 그 사람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내가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상대방의 얼굴에 잠깐 스쳤던 어떤 표정,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어딘가 힘이 들어간 목소리. 우리는 그것도 알아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상대방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을 것이다. 또는 눈치채지 못한 척 했을 것이다. 상대방에게는 그렇게 관대했다.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그렇게 가혹할까? 타인에게는 허용하는 것을 자신에게는 허용하지 않는다. 타인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용납하지 못한다. 이것도 이상한 일이다. 왜 우리는 자신에게만 이렇게 가혹할까? 왜 자신에게만 완벽한 감정을 요구할까? 어쩌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나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질투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환상과 다른 감정을 느낄 때 자기 혐오가 생긴다. 하지만 그 환상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인간은 누구나 이 감정을 느낀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싫어한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일부 인간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예외는 없다. 황인도, 현자도, 수행자도 이 감정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다만 그 감정을 대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감정을 대하는 방식.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난다.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감정을 대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것. 타인의 성공 앞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것.
그 자체는 어쩔 수 없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다. 하지만 그 감정을 느낀 후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덮어버리는 것이다. 이 감정은 나쁜 거야.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돼. 그렇게 판단하고 덮어버린다. 가장 흔한 선택이고 가장 빠른 선택이다. 하지만 이 선택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다음에 또 같은 감정이 돌아올 뿐이다. 두 번째 선택지는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것이다.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나는 나쁜 사람인가? 이렇게 자신을 공격한다. 이것도 흔한 선택이다. 하지만 자기 혐오는 이 감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원래 감정 위에 자기 혐오가 쌓이면서 더 무거워진다. 세 번째 선택지가 있다. 그 감정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다. 판단하지 않고, 덮지 않고, 자기 혐오에 빠지지도 않고, 그냥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선택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을 느끼면 즉시 뭔가를 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감정을 느끼면 뭔가를 해야 한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급하게 만든다. 감정을 느끼자마자 판단하고, 덮고, 자기 혐오에 빠진다. 하지만 사실 감정은 그냥 느끼기만 해도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거기 있구나 하고 바라보기만 해도 된다. 바라보는 것은 인정하는 것과 다르다. 바라본다고 해서 그 감정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그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있는 것을 있다고 확인하는 것. 그게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감정은 천천히 그 모양을 드러낸다. 이 감정을 천천히 바라보면 무엇이 보일까? 먼저 그 감정이 향하는 방향이 보인다. 처음에는 타인을 향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사람의 성공이 싫다. 그 사람이 불편하다. 하지만 조금 더 바라보면 그 화살표가 꺾인다.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 그 다음 그 감정 밑에 있는 욕망이 보인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타인의 성공이 불편한 이유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내가 되고 싶은 모습에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편한 것이다. 그 다음 그 욕망이 어디서 왔는지가 보인다. 왜 나는 그것을 원할까? 처음부터 원했던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배운 것일까? 사회가 원하라고 한 것일까? 부모가 원하라고 한 것일까? 나의 욕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지점까지 오면 감정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게 된다. 감정은 출발점이다. 감정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다. 감정은 어딘가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면 자기 자신에 대해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된다. 타인의 성공 앞에서 복잡해지는 감정은 사실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입구다. 다시 쇼펜하우어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자. 인간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싫어한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불쾌했을 수 있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이 문장이 조금 다르게 읽힐 것이다. 이 문장은 인간을 비난하는 말이 아니다. 이 문장은 인간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다. 인간의 조건. 인간은 비교한다. 인간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인간은 타인을 통해 자신을 본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다. 이 조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이 조건을 부정하거나 없는 척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이 조건을 지적한 것이다. 비난한 것이 아니라 지적한 것이다. 인간이 원래 이렇다고. 그러니 이 조건을 알아야 한다고. 모른 척하지 말고 없는 척하지 말고 이 조건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누군가의 좋은 소식 앞에서 기쁨보다 먼저 다른 감정이 스쳤던 적이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보자. 있다고 대답해도 된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다. 다만 그 감정을 느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덮어버렸는가? 자기 혐오에 빠졌는가? 아니면 그냥 바라보았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기억이 하나쯤은 떠오를 것이다. 친구의 승진 소식, 동료의 결혼 소식, 형제의 성공, 오래 알던 사람이 이룬 무언가.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던 순간, 그 기억을 지금 꺼내보자. 그때 무엇을 느꼈는지 지금 천천히 바라보자.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그때 그런 감정이 있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 인정이 첫 번째 걸음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걸음이다. 2단계에서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다. 이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덮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자기 혐오에 빠지지 않고 그냥 이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것만으로 무언가가 달라진다. 감정은 인정받으면 그 강도가 줄어든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감정의 구조를 볼 것이다. 왜 이 감정이 반복되는지, 왜 어떤 사람 앞에서는 더 강하게 느껴지는지,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복잡해지는지, 감정의 표면이 아니라 감정의 구조를 들여다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다음 이야기다. 지금은 여기까지다. 누군가의 좋은 소식 앞에서 복잡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신만이 아니다. 모든 인간이 겪는 일이다.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조금은 덜 외로워진다. 조금은 덜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 그것이 첫 번째 걸음이다. 이상한 일이 있다.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큰 성공을 거뒀다는 소식을 들으면 별다른 감정이 없다. 대단하네 하고 넘어간다. 잘됐네 하고 스크롤을 내린다. 그런데 같은 크기의 성공이라도 아는 사람에게 일어났을 때는 다르다. 마음이 복잡해진다.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어딘가 불편하다. 왜 그럴까? 성공의 크기는 같은데 감정의 크기는 다르다. 먼 사람의 성공은 담담하게 넘기면서 가까운 사람의 성공은 복잡해진다. 이것은 단순히 질투라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다. 만약 질투라면 모든 성공에 똑같이 반응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어떤 성공에는 아무 감정이 없고 어떤 성공에는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거리에서 온다. 나와 그 사람 사이의 거리.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측정하는 거리. 그 사람을 어디쯤에 두고 있었는지, 나와 얼마나 비슷하다고 생각했는지, 나와 얼마나 가깝다고 느꼈는지. 그 거리가 감정의 크기를 결정한다. 비교는 거리에서 시작된다. 이 문장을 천천히 생각해보자. 우리는 아무나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세계적인 기업가의 재산을 보면서 나 자신과 비교하지 않는다. 유명한 운동선수의 기록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는다. 너무 멀기 때문이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공유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이 입사한 동기가 먼저 승진하면 다르다.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면 다르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일을 시작한 사람이 먼저 결과를 내면 다르다. 이때 비로소 비교가 작동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공유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같은 출발선, 비슷한 조건. 그래서 비교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있을 때 감정이 작동한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멀면 감정이 작동하지 않는다. 비교가 가능한 거리에 있을 때 그때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사람이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할수록 그 사람의 성공이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 선명함은 대부분 불편함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한다. 비교는 나쁜 것이 아니다. 비교는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중 하나다. 무엇이 크고 작은지, 무엇이 빠르고 느린지, 무엇이 많고 적은지, 이런 판단은 모두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비교 없이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문제는 비교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비교의 결과를 어디로 가져가느냐다. 비교를 통해 상대를 판단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교의 결과는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저 사람은 잘 됐는데 나는 왜 이러지? 저 사람은 저기까지 갔는데 나는 왜 여기 있지? 비교는 타인을 보는 것처럼 시작하지만 결국 자신을 향해 꺾인다. 이 꺾임이 불편함의 정체다. 타인의 성공이 불편한 것은 타인 때문이 아니다. 타인의 성공을 통해 비춰진 자기 자신 때문이다. 그 사람이 앞서 나갔다는 사실은 내가 그만큼 나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함께 보여준다. 그래서 불편하다. 상대가 아니라 자신이 불편한 것이다. 시선을 조금 돌려보자. 가까운 사람의 성공 앞에서 복잡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그런데 왜 가까운 사람일까? 왜 먼 사람은 괜찮고 가까운 사람은 복잡할까? 거리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까운 사람은 나와 닮았다고 생각한 사람이다. 물리적으로 가까운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가까운 것이다. 나와 비슷한 조건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 나와 같은 고민을 한다고 생각한 사람, 나와 비슷한 속도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앞서 나가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 첫째,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다. 같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달랐다. 비슷한 조건인 줄 알았는데 무언가 달랐다. 그 다름이 성공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불편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갖지 못한 무언가를 상대가 가졌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둘째, 나의 위치가 드러난다. 상대가 앞서 나갔다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상대가 도착했다는 것은 내가 아직 가는 중이라는 것이다. 상대의 성공은 나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된다. 그 표지판이 불편한 것이다. 이쯤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같은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비슷한 속도로 나아갔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고 비슷한 고민을 나눴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한 사람이 먼저 결과를 낸다. 다른 한 사람은 아직 결과가 없다. 결과를 낸 사람은 기쁘다. 하지만 아직 결과가 없는 사람은 복잡하다.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무겁다. 이 무거움은 어디서 오는가?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상대가 잘 되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다. 그냥 나 자신이 갑자기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같이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먼저 도착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쯤인가? 나는 왜 아직 여기인가?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이 질문들이 자동으로 떠오른다. 상대의 성공이 이 질문들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래서 불편하다. 질문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질문에 대한 답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불편함은 상대를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향한 것이다. 상대가 미워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성공을 통해 자신이 비춰지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차이를 알아야 이 감정을 제대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를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해결책은 상대에게서 찾게 된다. 상대를 피하거나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상대와의 관계를 끊거나 이런 방식으로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해결이 아니다. 상대를 피해도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같은 감정이 돌아온다. 문제는 상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알면 해결책은 자신에게서 찾게 된다. 이 불편함이 사실은 나에 대한 것이라고 알면 상대를 피할 필요가 없다. 상대를 깎아내릴 필요도 없다. 대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다. 내가 왜 불편한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디쯤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 전환이 쉽지 않다. 타인을 향한 것처럼 느껴지는 감정을 자신을 향한 것으로 바꾸는 것. 이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타인을 향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다. 내가 불편한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잘난 척해서 그래. 저 사람이 은근히 자랑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 자신을 향하게 되면 불편함을 피할 곳이 없다. 내가 불편한 것은 나 때문이야. 나의 욕망 때문이야. 나의 결핍 때문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훨씬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정의 방향을 바깥으로 돌린다. 상대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내가 편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방어 기제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방어 기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장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그 진실을 바깥으로 투사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매일 한다. 자동으로 한다. 의식하지 못한 채로 한다. 그래서 이 감정을 다루는 것이 어렵다. 감정이 복잡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다. 감정의 진짜 방향을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타인을 향한 것처럼 느껴지는 감정이 사실은 자신을 향한 것이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인정하면 자신을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이다. 들여다보면 불편한 것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불편한 것들이란 무엇인가? 내가 원하면서 갖지 못한 것들, 내가 되고 싶으면서 되지 못한 것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루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인다. 타인의 성공 앞에서 복잡해지는 것은 결국 이런 것들이 건드려지기 때문이다. 타인의 성공은 나의 결핍을 비춘다. 이 문장이 핵심이다. 타인의 성공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타인의 성공이 나의 결핍을 비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만약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타인이 그것을 가져도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타인이 그것을 가졌을 때 불편해지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원하지 않으면 된다. 욕망을 없애면 된다. 그러면 타임의 성공에 불편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가능한가? 욕망을 없애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욕망은 인간의 조건이다. 욕망이 없는 인간은 없다. 욕망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살아있지 않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욕망을 없애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욕망을 없애려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억압이 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해결책인가?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아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다. 그 욕망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것이다. 그 욕망이 진짜 나의 것인지 아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나면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욕망을 없앤 것이 아니라 욕망과의 관계가 달라진 것이다. 이 지점에서 시선을 한 번 더 전환해보자. 지금까지는 감정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타인을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이제는 다른 측면을 보자. 이 감정이 의지로 통제되는지. 우리는 이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느끼는 것이 아니다. 누가 타인의 성공 앞에서 복잡해지고 싶겠는가? 누가 축하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싶겠는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감정은 찾아온다.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온다. 우리가 원해서 이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그냥 느껴지는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이 감정이 의지로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알면 자기 혐오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 왜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하고 자책할 때 우리는 마치 이 감정을 선택한 것처럼 생각한다. 선택했으니까 책임이 있다고. 선택했으니까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선택한 것이 아니다. 비가 오면 땅이 젖듯이 타인의 성공 앞에서 복잡해지는 것도 그냥 일어나는 일이다. 의지로 막을 수 없다. 의지로 없앨 수도 없다. 그냥 일어난다. 이것을 인정하면 조금 편해진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감정이 찾아오는 것은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감정이 찾아온 후에 무엇을 하느냐는 선택할 수 있다. 덮어버릴 수도 있고 자기 혐오에 빠질 수도 있고 바라볼 수도 있다. 이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 이것이 희망이다. 감정 자체는 통제할 수 없지만 감정에 대한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감정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는 정할 수 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왜 낯선 사람의 성공은 괜찮은데 가까운 사람의 성공은 복잡해지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조금 명확해졌다. 가까운 사람은 비교 대상이기 때문이다.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앞서 나가면 자동으로 비교가 작동한다. 그 비교는 나를 향해 꺾인다. 그래서 불편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질문은 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질문은 구조를 인식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패턴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이 겪는 것이다. 이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면 다음에 이 감정이 찾아왔을 때 조금 다르게 대할 수 있다. 아, 이것이구나. 다음에 가까운 사람의 성공 소식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질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아, 이것이구나. 가까운 사람이라서 비교가 작동하는구나. 비교가 나를 향해 꺾이는구나. 그래서 불편한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만으로 감정에 휘둘리는 정도가 줄어든다.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한다.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것, 감정에 대해 아는 것, 자신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왜 느끼고 있는지 아는 것. 이 메타인지가 있으면 감정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 감정 안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감정을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 메타인지는 감정을 없애지 않는다. 감정은 여전히 있다. 복잡함도 여전히 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완전히 잠기지 않는다. 감정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아는 것. 이것이 차이를 만든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이 패턴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평생에 걸쳐 반복된다. 가까운 사람의 성공 앞에서 복잡해지는 것. 이것은 어린 시절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상황만 바뀔 뿐 패턴은 같다. 어린 시절에는 친구의 성적이었을 수 있다. 같은 반 친구가 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을 때 그 기분. 축하해야 하는데 축하가 되지 않던 그 기분. 그때 이미 이 패턴이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질투라고 배웠고 나쁜 것이라고 배웠다. 그래서 덮었다. 조금 더 자라서는 친구의 연애였을 수 있다. 친구가 먼저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쓸쓸했던 그때 같은 패턴이었다. 가까운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느껴지는 그 복잡함. 지금은 동료의 승진일 수 있다. 친구의 이사일 수 있다. 형제의 성취일 수 있다. 상황은 바뀌었지만 패턴은 같다. 가까운 사람이 앞서 나갈 때 복잡해지는 것. 이 패턴은 평생 반복된다. 반복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 감정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라는 것. 앞으로도 이 감정은 찾아올 것이라는 것. 이것을 알면 매번 새롭게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아, 또 왔구나. 이렇게 맞이할 수 있다. 처음 겪는 것처럼 당황하면 에너지가 많이 든다. 이게 뭐지? 왜 이런 감정이 느껴지지? 나는 왜 이런 사람인 거지? 이렇게 당황하고 자책하면 감정의 에너지를 다 쓰게 된다. 하지만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것을 알면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당황하는 데 쓸 에너지를 바라보는 데 쓸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어보자. 이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았다는 뜻일까? 어린 시절에도 이 감정을 느꼈고 지금도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는 전혀 성장하지 않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 감정이 반복된다고 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감정은 같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대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어린 시절에는 이 감정을 몰랐다. 그냥 불편했을 뿐이다. 왜 불편한지, 이 불편함이 어디서 오는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알 수 있다. 안다는 것 자체가 변화다. 아는 것은 첫 번째 변화다. 아는 것만으로는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아는 것은 관계를 바꾼다. 모르는 것에 휘둘리는 것과 아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 같은 감정이라도 알고 겪는 것과 모르고 겪는 것은 다르다. 이제 2단계를 정리해보자. 가까운 사람의 성공이 더 복잡한 이유. 그것은 비교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비교는 거리에서 시작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비슷하다고 생각한 사람일수록 비교가 더 선명하게 작동한다. 그 비교는 타인을 향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을 향해 꺾인다. 이 감정은 의지로 통제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다. 그냥 찾아오는 것이다. 하지만 찾아온 후에 무엇을 하느냐는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 패턴은 평생 반복된다. 없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반복된다는 것을 알면 매번 새롭게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아는 것 자체가 힘이 된다. 아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변화다. 다음 단계에서는 더 멀리 나가볼 것이다. 이것이 나만의 문제인가? 나의 성격의 문제인가? 아니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것인가? 개인의 범위를 넘어서 인간 전체로 확장해 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다음 이야기다. 지금은 여기까지다. 왜 낯선 사람의 성공은 괜찮은데 가까운 사람의 성공은 복잡해지는 걸까? 이 질문을 가지고 잠시 머물러 있어도 좋다. 답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질문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비추고 있으니까 그 비춤 앞에서 잠시 멈춰 있는 것만으로도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시작된다. 이 감정이 다음에 또 찾아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아, 이것이구나. 가까운 사람이라서 비교가 작동하는구나. 그 비교가 나를 향해 꺾이는구나.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만으로 감정의 무게가 조금 달라진다.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복잡할 것이다. 여전히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그 복잡함과 불편함의 질이 달라진다. 휘둘리는 것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당하는 것에서 마주하는 것으로 이 전환이 일어난다. 그것이 이 단계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감정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감정을 개인의 문제처럼 다뤘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내가 이 감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물러나 보면 다른 풍경이 보인다. 이 감정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이 겪어왔다. 인류의 역사 전체에 걸쳐 반복되어 왔다. 쇼펜하우어가 이 말을 한 것은 19세기다. 인간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싫어한다. 그가 이 문장을 썼을 때 그것은 새로운 발견이 아니었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은 이 감정을 알고 있었다. 다만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뿐이다. 또는 다른 이름으로 불렀을 뿐이다. 인간의 기록이 시작된 이래 이 감정은 늘 거기 있었다. 가장 오래된 이야기들 속에도
이 감정이 있다. 형제 사이의 질투, 동료 사이의 시기, 가까운 사람이 앞서 나갈 때 느끼는 그 복잡함. 이것은 현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겪어온 것이다. 왜 인간은 이 감정을 갖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인화론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설명을 택하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감정이 있다는 것,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다는 것.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비교는 생존의 도구였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다. 자원이 한정된 환경에서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은 중요했다. 비교하지 않는 개체는 살아남기 어려웠다. 그래서 비교하는 능력은 인간의 뇌에 깊이 새겨졌다. 비교는 생존 도구였지만 부작용이 있다. 비교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비교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내가 더 많으면 안도하고, 내가 더 적으면 불안해진다. 내가 앞서면 만족하고, 내가 뒤처지면 초조해진다. 이 감정들은 비교의 부산물이다. 우리가 타인의 성공 앞에서 복잡해지는 것도 이 부산물이다. 비교라는 도구가 작동하면서 생기는 부작용. 우리가 원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다. 뇌에 새겨진 오래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수만 년 전에 새겨진 프로그램이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감정을 결함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결함이라는 말은 고쳐야 할 것을 암시한다. 문제가 있으니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감정은 고칠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의 뇌에 깊이 새겨진 것을 개인의 노력으로 지울 수 있는가? 지울 수 없다. 이 감정은 인간의 조건이다. 조건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이 두 발로 걷는 것처럼,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인간이 비교하고 그로 인해 감정을 느끼는 것도 조건이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다. 선택하지 않았지만 갖고 있는 것이다. 조건을 결함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결함은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하지만 이 감정은 있어야 할 것인지 없어야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냥 있는 것이다. 인간이라면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결함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면 무엇인가? 그냥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선택지를 갖는다. 첫 번째 선택, 싸우는 것이다. 이 감정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 느끼지 않으려고 억누르는 것, 매번 이 감정이 올 때마다 자신을 탓하고 고치려고 애쓰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을 한다. 하지만 이 선택은 효과가 없다. 없앨 수 없는 것을 없애려고 하면 지칠 뿐이다. 두 번째 선택은 무시하는 것이다. 이 감정을 느끼지 않는 척하는 것, 덮어두고 지나가는 것, 원래 그런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선택이다. 하지만 무시한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무시된 감정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세 번째 선택이 있다. 인정하는 것이다. 이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 감정이 인간의 조건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겪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 인정이 출발점이 된다. 인정한 후에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감정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여전히 타인의 성공 앞에서 복잡해질 것이다. 여전히 가까운 사람이 앞서 나갈 때 마음이 무거워질 것이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인정한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달라지는 것은 관계다. 감정과 나 사이의 관계. 이전에는 이 감정에 휘둘렸다. 감정이 오면 당황하고 자책하고 덮어버렸다. 하지만 인정한 후에는 다르다. 감정이 와도 당황하지 않는다. 아, 이것이구나 하고 알아본다. 알아본다는 것은 거리를 둔다는 것이다. 거리가 생기면 여유가 생긴다. 감정 안에 완전히 빠져 있으면 여유가 없다. 그 감정이 전부가 된다. 하지만 거리를 두면 여유가 생긴다. 이 감정은 나의 일부이지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지금 이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나는 이 감정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서 시선을 조금 넓혀보자. 지금까지는 이 감정이 개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봤다. 이제는 이 감정이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자. 이 감정은 나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이 느낀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이 서로에게 이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내가 누군가의 성공에 복잡해질 때
그 누군가도 다른 사람의 성공에 복잡해지고 있다.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또 다른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있다. 내가 비교하는 그 사람도 또 다른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다. 이것은 끝없는 연쇄다. 모든 인간이 이 연쇄 안에 있다. 예외는 없다. 성공한 사람도 이 감정을 느낀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은 이런 감정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충분히 가졌으니 더 이상 부러워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성공한 사람도 자신보다 더 성공한 사람을 본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본다. 그리고 같은 감정을 느낀다. 이 연쇄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다. 어느 위치에 있든 얼마나 가졌든 이 감정은 찾아온다. 위치가 높아지면 비교 대상이 바뀔 뿐이다. 감정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것을 알면 성공이 이 감정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배웠다. 감정이 불편하면 그 감정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문제에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들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 감정도 그렇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조건은 해결의 대상이 아니다. 조건은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듯이 이 감정이 있다면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찾는 것이다.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절망적인가?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좌절감을 준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해결책이 없다는 것은 해방이기도 하다.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 우리는 이 감정을 느낄 때마다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고, 없애야 한다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매번 싸웠다. 매번 자신을 탓했다. 매번 지쳤다. 이 반복이 감정보다 더 힘들었을 수도 있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싸움이 멈춘다. 싸워야 할 대상이 사라진다. 없애야 할 것이 사라진다. 그냥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두게 된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다. 포기는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애초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없앨 수 없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현실 인식이다. 현실을 인식하면 에너지가 남는다. 없앨 수 없는 것을 없애려고 쓰던 에너지.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쓰던 에너지. 이 에너지가 남는다. 남은 에너지로 다른 것을 할 수 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가진 채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할 수 있다. 감정을 가진 채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자. 타인의 성공 앞에서 복잡해지는 감정. 이 감정을 가진 채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감정이 올 때 그것을 인정하고 지나가게 둔다는 뜻이다. 싸우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감정은 왔다가 간다. 모든 감정이 그렇다. 기쁨도 왔다가 가고, 슬픔도 왔다가 간다. 이 복잡한 감정도 마찬가지다.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 온다, 머무른다, 간다. 이 순환이 반복된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순환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방해하면 감정이 더 오래 머무른다. 싸우면 감정은 더 강해진다. 억누르면 감정은 다른 곳에서 터져나온다. 자책하면 원래 감정 위에 자책이라는 또 다른 감정이 쌓인다. 방해하지 않으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왔다가 간다. 그것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쇼펜하우어로 돌아가 보자. 인간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싫어한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와 지금 읽을 때 느낌이 다를 것이다. 처음에는 불쾌했을 수 있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이 문장이 다르게 읽힐 것이다. 이 문장은 비난이 아니다. 이 문장은 인간에 대한 관찰이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진술이다. 좋다 나쁘다의 판단이 아니라 그렇다는 사실의 진술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탓하지 않았다. 인간이 원래 그렇다고 말했을 뿐이다. 원래 그렇다는 말은 위로가 될 수 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특별히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것. 이것을 알면 자기 혐오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 나는 인간이고 인간은 원래 이렇다. 그러니 이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된. 원래 그렇다는 말이
병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원래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래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그것을 변명으로 삼는 것은 다르다. 인정은 출발점이다. 변명은 종착점이다. 인정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이 감정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변명으로 삼으면 거기서 끝난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감정을 없앨 수는 없지만 감정을 대하는 방식을 바꿀 수는 있다. 감정이 왔을 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감정이 왔을 때 바라볼 수 있다. 감정이 왔을 때 자책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시선을 한 번 더 넓혀보자. 이 감정을 가진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고 했다. 모든 인간이 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지금 친구의 소식을 듣고 복잡해하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지금 동료의 성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지금 형제의 성취를 듣고 축하하면서도 어딘가 불편해하고 있을 것이다. 같은 시간에 같은 감정을 수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이 사실이 주는 것이 있다. 외로움이 조금 줄어든다.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알면 조금 덜 외롭다. 조금 덜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게 된다. 인간은 이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 서로 말하지 않을 뿐이다. 서로 숨기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다. 모두가 겪고 있다. 이 공유된 경험이 인간을 연결한다.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의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타인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내가 이 감정을 느끼듯이 타인도 이 감정을 느낀다. 내가 누군가의 성공에 복잡해지듯이 누군가도 나의 성공에 복잡해질 수 있다. 이것을 알면 타인을 다르게 볼 수 있다. 누군가의 축하가 완전하지 않아 보일 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거나 표정이 어딘가 어색하거나 이전에는 그것을 불쾌하게 여겼을 수 있다. 왜 진심으로 축하하지 않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볼 수 있다. 아, 저 사람도 복잡한 거구나. 저 사람도 인간이구나. 이 이해가 관계를 바꾼다. 타인에게 완벽한 감정을 기대하지 않게 된다. 타인도 나처럼 복잡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암이 관대함을 만든다. 타인의 불완전한 축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인간이라서 그런 것임을 알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보자. 이 감정이 인간의 조건이라면 이 감정에도 어떤 역할이 있지 않을까? 단순히 불편하기만 한 것이라면 왜 인간에게 이 감정이 남아있을까? 진화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은 사라지기 마련인데 왜 이 감정은 여전히 있을까? 이 감정은 방향을 가리킨다. 타인의 성공에 복잡해질 때 그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여준다. 전혀 원하지 않는 것에는 복잡해지지 않는다. 복잡해진다는 것은 그것을 원한다는 뜻이다. 이 감정은 나의 욕망을 가리키는 화살표다. 화살표를 따라가면 자신을 알게 된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이 감정이 그것을 알려준다. 불편하지만 정보가 있다. 그 정보를 읽을 줄 알면 이 감정은 단순히 불편한 것 이상이 된다.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다. 이 감정이 가리키는 욕망이 진짜 나의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 우리의 욕망 중 많은 것은 사회가 심어준 것이다. 이것을 원해야 한다고, 이것을 가져야 한다고, 이것을 이루어야 한다고 배운 것들. 그 욕망이 진짜 나의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타인의 성공에 복잡해질 때 물어볼 수 있다. 나는 정말 이것을 원하는가? 이것이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방향인가? 아니면 가야 한다고 배운 방향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 욕망이 분류된다. 진짜 나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그렇지 않은 욕망 앞에서는 감정이 달라진다. 이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타인이 그것을 가져도 덜 복잡해진다. 원하지 않는 것을 타인이 가진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분류 작업이 감정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제 거의 끝에 왔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이 감정을 여러 각도에서 봤다.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 감정이 왜 생기는지 봤다.
그 감정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조건이라는 것을 봤다. 그 감정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하지만 결론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결론을 내리면 끝이 난다.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말하면 거기서 생각이 멈춘다. 하지만 이 주제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각자가 자신의 방식으로 이 감정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래서 질문만 남기겠다. 이 감정을 없앨 수 없다면 우리는 이것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가 찾아야 한다. 누군가의 답이 다른 사람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 어떤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효과적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정해진 답을 줄 수 없다.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찾아가야 한다. 다만 이것만은 말할 수 있다. 이 질문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질문이 있으면 생각이 계속된다. 생각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 무언가가 보인다. 보이는 것이 답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질문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멈춰 있는 것보다 낫다.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에 이 문장을 남겼다. 인간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싫어한다. 그 후로 200년이 지났다. 세상은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이 감정을 느낀다. 앞으로 200년이 더 지나도 그럴 것이다. 이 감정은 인간과 함께 갈 것이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이 감정을 가진 채로 살아간다. 없앨 수 없으니 함께 간다. 싸우지 않으니 지치지 않는다. 이해했으니 덜 두렵다. 그것이 전부다. 거창한 해결책도 극적인 전환도 없다. 그냥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두고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타인의 성공 소식을 들을 때 다음에도 복잡해질 것이다. 그때 이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다. 아, 이것이구나. 인간이라서 그런 거구나.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조금 달라진다. 감정은 여전히 있지만 그 감정에 완전히 잠기지 않게 된. 그리고 그 감정이 지나간 후에 질문이 남을 것이다. 이 감정을 없앨 수 없다면 나는 이것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이 질문이 남아 있으면 된다. 답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질문을 품고 살아가면 된다. 언젠가 자신만의 방식이 보일 것이다. 처음에 쇼펜하우어의 문장이 불편했다면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그 문장은 인간에 대한 판결이 아니었다. 인간에 대한 관찰이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는 거울이었다. 그 거울 앞에 서는 것은 불편하다. 하지만 거울을 피한다고 해서 자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거울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한 일이다. 불편한 감정을 피하지 않고 들여다봤다.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봤다. 그 감정이 인간의 조건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것만으로 무언가가 달라졌다.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도 분명히 달라졌다. 마지막으로 이 감정 때문에 자신을 미워했던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왜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하고 자책했던 밤이 있었을 것이다. 그 시간들에 대해 말하고 싶다. 그것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자책했던 것은 그만큼 나아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괴로워했던 것은 그만큼 진지하게 자신을 대했기 때문이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 그러니 그 시간들을 후회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갈 수 있다. 자책 대신 이해로, 괴로움 대신 관찰로, 싸움 대신 함께 걸음으로 방법을 바꿀 수 있다. 이전에는 몰랐으니 그렇게 갔다. 이제는 아니까 다르게 갈 수 있다. 인간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싫어한다. 이 문장은 여전히 참이다. 앞으로도 참일 것이다. 하지만 이 문장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다. 알면서 겪는 것과 모르면서 겪는 것은 다르다. 우리는 이제 안다. 그것만으로 이전과 같지 않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지도 모른다. 없앨 수 없는 것을 없애려 하지 않는 것. 싸워도 이길 수 없는 것과 싸우지 않는 것.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두고 그것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인간이 이 감정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하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감정을 완전히 극복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함께 가면 된다. 그것이 인간의 방식이다.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